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부천시와 길의료재단 간의 종합병원 건립 협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종합의료시설부지로서 2001년 의료법인 길재단이 매입하여 2002년에 건축 허가를 얻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용도지역과 80% 이하의 용적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7년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 건립을 조속히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집단 민원 등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의료법인 길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작년 7월에, 올해 7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그렇게 해준다면 그에 따른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법인 길재단에서는 자칭 상동 종합병원 건립 계획안을 수립해서 올해 9월 말까지 우리 시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의료법인 길재단 측의 요구 조건 및 우리 시의 수용 조건을 검토해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10년 이상 방치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료법인 길재단의 상동 종합병원 건립 계획안을 적극 검토하여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토지나 현금, 건축물 등 공공기여 방안의 수용 의사가 확인된다면 203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 지역의 종합의료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현중 의원님, 또 윤근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주실 사항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그 가로수의 벌채 사유와 이식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사업장 내에 있는 가로수는 1940주이며 부일로와 철로변 진출로 확장과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 이식할 것이 1263주, 사업장 바깥에 이식할 게 418주, 다 이식한 후에 다시 심을 나무가 201주, 벌개재근 58주 등으로 설계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개재근은 베어내는 거고, 사업장 내에 수목 처리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부일로 가로수 플라타나스는 72주로 근원 직경이 35 이하인 14그루는 사업장 내에 이식하고 직경이 35 이상인 58그루는 고령목과 대형목입니다. 이 나무들의 경우에는 이식할 경우에 공사비가 증가하는 이유로 베어내고 철로변 은행나무 등을 부일로변의 가로수로 이식하는 것이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이식에 따른 공사비의 비교와 직경이 35 이상인 큰 플라타나스의 특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을 맡은 도급회사가 철로변의 은행나무 이식 작업을 하면서 애초에 설계대로 플라타너스 벌개 재근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것을 본 시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베어낸 플라타나스는 15그루이고 남은 수량은 43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시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있은 다음에 녹지부서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다시 거친 결과 생육 조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식에 따른 비용이 베어내는 것보다 다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량 43주에 대해서는 현재 이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식하기로 한 것처럼 베어낸 15그루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베어내지 말고 이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수목 이식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강번동 2-5공번지 두규지를 수목 이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식된 수목은 향후 사업부지 내로 재이식 활용하고 남은 여분의 수목 약 418주는 필요한 부서나 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앞에 있는 상일로 플라타너스 이식 가능 여부입니다. 법원 주변의 가로수는 중동 신도시 개발 당시 가중나무를 심었으나 병충해에 약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입합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타너스는 대형 수목으로서 법원 주변은 고도의 폭이 협소하고 생육 공간이 불량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이 넓은 장소에 이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역 북부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를 답변드립니다. 국비와 도비의 재정 지원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송내역 환승시설 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291억의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의 비율로 분담되어 있고 올해는 국비 23억, 도비 16억에서 총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문제인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국비가 63억, 도비가 44억 등 잔여금액 전액인 108억을 요구했는데 최근에 뒤늦게 기획재정부가 필수 환승 구조물 설치 공사비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할 때는 환승시설 건립공사 전체가 각 공정별 구조별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필수 시설물이고 이미 공사 중인 우리 시의 경우 국비 지원이 기재부 얘기처럼 감액될 경우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 지원 계획대로 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고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인 지원 기준 변경과 이를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환승시설 건립 사업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함으로써 당연히 반영돼야 할 설계비, 감리비 등의 부대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공사비 또한 진출입로 설치, 환승 구조물 설치, 환승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만 반영함에 따라 국비 38억, 도비 26억, 총 65억의 사업비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의 이 송내역과 같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삭감할 경우
우리 시처럼 국가의 지원 기준을 믿고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지게 되어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사업 지원 등의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갈등이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에 따라서 하겠지만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일부 깎이더라도 당초 계획된 공정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지난해에 당초 확정되었던 국도비 지원 비율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승시설의 국비 조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내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국철도공사가 주관하여 2008년, 2010년 설치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입니다. 환승시설건립공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직선화와 교량 및 환승시설 설치로 철거되는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비상계단 및 좌절로 이동에 필요한 경사로 설치 등의 요구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2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 현재 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는 2단 불자형이지만 교체되는 에스컬레이터는 1단 직선형이며 엘리베이터도 설치 규격이 서로 달라서 재활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향후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및 처리 여부는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십니다. 46쪽 답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수산물 공동구매 공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기관의 급식용 수산물 공동구매는 사전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급 능력과 안전관리 등을 검증, 평가, 선정해서 학교에 추천하면 학교에서는 추천된 업체 중에서 품목별 가격을 비교해서 계약하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수산물 공동구매 공급을 실시하는 데는 없지만 지난 8월 23일 경기도 내 학교급식 지원센터 협의회에서 번역별 수산물 공동구매와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광명시군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고 수산물 공동구매 방안이 최종 결정이 되면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해서 해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산물 식재료 방사능 검사 문제입니다. 현행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입이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 생산 유통 단계에 검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상반기에 경기도 내 75개 교의 식재료 방사능을 측정했으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재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8월에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급식 관계자 교육과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9월부터 12월 중에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안전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하고 시가 함께 협력해서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부천에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반기에 합동으로
무상급식 관련 식자재 방사능을 점검해서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방사능 측정기를 확보하여 급식 재료의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종 분석기 금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의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14가지 방사능각 표시가 가능한 방사능 오염 측정 장비를 확보해서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조리사 학부모 교육할 때 원산지 표시 및 방사능 안전급식재료 구입 방법 등 식품안전 교육을 추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급식 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방사능 식품안전 가이드 제공 등으로 급식안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 관련 식자재 오염 실태 점검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수산물 공동구매 방안이 결정되면 공동구매 업체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에도 안전한 급식 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봐주시고요. 정명순 의원님 등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신 음식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종량제 시행 시기를 여름의 시작인 7월 1일로 정한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해 6월 개정한 폐기물 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전국의 228개 기초단체에서 군 지역을 제외한 144개 지자체 중에 129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거나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수원과 안양, 화성 등 6개 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시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환경부가 2010년 배출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전용 봉투제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설명회와 군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면 시행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4월부터 동별 순회 설명회와 가구별 안내문 배부, 공청회 개최, 원도심 지역의 시범 실시, 공동주택의 RFID 방식의 시범 운영 추진 등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건데 폐기물 음식 쓰레기 조례가 상반기에 개정된다는 전제로 이제 의회에 사전 설명한 후에 7월 1일로 시행일을 정하고 그 시행일에 맞춰서 홍보를 집중했는데 시행 시기가 한 차례 연기되고 정책 시행이 조급함으로 여름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쉽게 부패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과 봉투와 관련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면 다시 한번 다음 음식 쓰레기를 분쇄해서 변기나 싱크대에 배출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하수관은 혼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변기나 싱크대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게 되면
하수도 유속이 느려지거나 하수도가 막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의 하천으로 이 하수가 유입될 경우에 하천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현재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분쇄기 이외에는 현재는 모두 불법 분쇄기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봉투 방식의 종량제 실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각 수거업체를 통해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하루에 평균 한 300톤, 이 중에 59%가 침출수이고 37%는 퇴비 재료로 사용되는 탈수, 찌꺼기, 그리고 4% 정도가 쓰레기 봉투 등의 협점물로서 자원순환센터의 전처리 시설을 거쳐서 센터 내에 있는 소각장에서 모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측정과 분석을 외부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쪽에 첨부된 시험 성적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시험 결과를 보면 다이옥신 등 해독성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정착이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쓰레기 배출 감량 효과가 있고 처리 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따지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아래 배출 현황을 보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이후에 한 2달이 됐는데 같은 기간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16.5%의 감량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첫 달인 7월보다 8월이 더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8월에는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했고 단속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량 효과를 확신하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해봐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 때문에 변기에다 버린다든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무단으로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다면은 안정화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감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상이동을 RFID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개정조례 선정할 때 시의회에서 RFID 방식을 시범으로 두고 운영해봐라는 요청이 있어서 노정부와 소사부는 전용봉투 방식, 원민부는 공동주택의 RFID 방식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전용봉투 시범 운영은 단독주택지역으로 오정부 고강건동 3개통, 공동주택지역으로는 소사부 범박동, 현대문타운 4단지를 했고 RFID 시범 운영은 상이동의 3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시범동을 선정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기준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와 통계가 가능한 동이고 두 번째는 담당 부서에서 통제와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검토했고 세 번째로는 구별로 분산 운영에서 지역 선정 기준이 고려됐다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이동의 경우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운영을 희망해서 지역 선정에 이런 상황이 우선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RFID 방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RFID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만 설치되는 초기 RFID 기기 설치비가 한 59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기 설치 비용 외에도 기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보수비 등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섬세한 전자 센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 운영되는 경우 기기로 인한 기기의 잦은 고장과 음식물 쓰레기의 높은 염도로 인한 기기의 짧은 내구연한, 또 소규모 회사에서 생산되는 사정 등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몇 년 사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검토가 아직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확대 실시 여부는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사업의 결과와 RFID 방식 시스템이 좀 더 견고해지고 보완되는 시점에서 진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부천시 공동주택내에 RFID 방식을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4.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단독 세대 및 맞벌이 부부 등 한두 명 가구와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외식 증가, 또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문화, 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방식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장점으로는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처리 비용의 절감 효과를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단점은 가정에서 일정량이 확보될 때까지 음식 쓰레기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봉투 비용, 또 무단 투기자에 대한 올해 7월 1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초기에 음식물 전용 봉투 부족 사태를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작 물량의 추가 발주와 생산업체 생산 라인의 추가 설치 등으로 물량 부족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서 지금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가정용 2리터, 3리터 봉투 기준으로 32만 9천 세대에 20매 한 묶음씩 600만 매가 공급돼서 안정화 단계를 거쳤고, 같은 달 17일에 1000만 매가 넘게 공급돼서 현재는 완전 정상화되었다고 봅니다.